셸리와 나는 주말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나는 돌아온 삶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 몇 시간 사이에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평범했던 나의 내면은 절대적 명료함의 상태로 변성됐다. 그 초기 시절에는 욕망도 두려움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심지어 생각은 자각되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그때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은 단 하나. 아주 강렬하고 절대 흔들림 없는 일념의 의도였다. 절대로 이 상태를 떠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마음의 목소리가 내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게 바로 내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마이클 싱어가 아니었다. 나는 그 평화를 무너뜨리거나 그 초월적인 고요함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나는 아이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했다. 밥을 먹어도 그 평화를 해치지 않게 먹는 법을 배워야 했다. 가끔씩 피우던 마리화나도 완전히 끊었다. 내 상태는 수정처럼 맑았고 나는 그것을 티끌만큼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수업에 나가고 시험을 보면서도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당시 나는 전액장학금을 받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그러니 지적인 마음을 사용하면서도 이제는 인생 자체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법을 새로이 터득해야 했다.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저 너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부지불식간에 나를 사로잡았다. 실제로 앉아서 명상을 할 때마다 나는 그 고양된 상태로 쉽게 돌아갔다. 그 안에 드리워있던 어떤 장막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곳을 통과해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명상을 좀 더 길게 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시간이 되고 앉을 곳만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명상을 했다. 삶에서 외부적인 생활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적어졌다. 외부적인 삶이 내 앞을 지나가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 머무르며 평화롭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데만 온통 몰두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못했다. 2, 3주 지나자 난공불락할 것만 같던 내면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틈 사이로 마음의 소리가 슬금슬금 새나와 내 고요한 성체를 침범해왔다. 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다. 정말이지 그것은 안간힘이었다. 하지만 안간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고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내 꿈 너머에 존재하는 나라가 시끌시끌한 내면의 상태로 인해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 속세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당시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다. 그런 노력은 좀 뒤에 시작될 것이었다. 깊은 내면의 평화는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예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 사적인 마음과 감정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할 때조차 나는 예전보다 훨씬 뒤쪽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었으니 끊임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이제는 미간으로 몰린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소용돌이 같은 압박이 느껴지니 주위가 그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가령 무엇을 보고 있을 때면 예전처럼 눈이 아닌 이마를 통해 그 대상을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다고 시력이 이상해진 것은 아니었다. 덕분에 명상을 하지 않을 때도 명상 상태와 비슷한 수준을 종일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내가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났다. 나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흐름이 이제는 언제나 존재함을 그저 자각하고 있었다. 미간에 쏠리는 주인은 내 스승이자 친구가 되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도 이제 내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든지 내면의 에너지 흐름에 집중하든지 말이다. 마침내 나는
머릿속의 수다를 듣고 싶지 않으면 이마로 흐르는 에너지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방해하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리곤 했다.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하나의 게임이었다. 삶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혼자서 쓰는 통속 드라마가 여전히 올라오긴 했어도 그것이 나를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선물처럼 다가온 이 내면의 에너지 흐름 덕에 나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소득은 개인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내 의도는 단호하고 확고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 너머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리라.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이 내면의 변화에 버금가는 외부의 변화가 시작됐다. 시작은 셸리였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이제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통보는 정말이지 나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몇 년간 내 인생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붙잡아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보였다. 너무 강하기만 했던 내 개성과 지성이 그녀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것 말이다. 내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놔주는 게 옳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타이밍 좋게도 친구 하나가 잠시 집을 비운다며 집 봐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 집으로 들어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외부적 삶의 갑작스런 변화는 내면의 작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매일의 명상 수행은 내가 이미 온전히 몰두해 있는 일이었다. 내면의 깊은 평화를 탐사하는 것이 내게는 삶의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또 하나 생겼다. 견디기 힘든 고통에 빠진 한 인간을 지켜보는 것 말이다. 내 가슴은 내내 고통을 쏟아냈고 마음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마치 자아관념을 뒷받침해주던 기반이 사라져 나의 개인적 자아가 나락 속으로 자유낙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명상에 들어 깊이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든 혼란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곳에는 고요와 평화만이 있었다. 고요함이 예전보다 두텁지는 않아도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은 되어주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면 나는 다시 혼란과 고통 속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니 나의 하루하루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다. 그 중간은 없었다. 정상적인 존재 방식이 사라진 것이다. 예전의 나는 일거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명상을 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 명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저 너머로, 그것도 영원히 가는 길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내 삶에 일어난 이 변화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날 붙잡고 있는 나의 모든 부분을 제거해내도록 일조해주고 있었다. 머릿속의 목소리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던 인격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확신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는 이제 어느 길이 맞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런 외부의 변화들은 그를 겸손해지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가 틀렸다. 이렇게 산산조각난 그를 내려놓는 작업은 확실히 훨씬 더 쉬웠다. 이 같은 성장 과정에서 나는 자아라는 관념이 자신을 재정의하려고 애쓰는 것을 아주 면밀히 지켜봤다. 나의 생각들은 커리어가 확실한 기혼자 대신 더 깊은 진리를 찾고 있는 명상가의 자아상을 심상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초짜 시절에조차도 또 다른 자아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기대서 힘을 되찾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생각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마다
나는 그것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 없애버리곤 했다. 그건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저 너머로 나아갈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야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었다. 집주인인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나는 방을 뺐다. 내가 어디에서 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기만 하면 됐다. 내 삶은 매우 단순했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에 나가는 게 전부였다. 교과서, 약간의 옷, 그리고 폴크스바겐 캠핑카 외에는 갖고 있는 물건도 전혀 없었다. 나는 종종 게인즈빌 주변의 시골 지역을 드라이브하곤 했는데 한 번은 옆 동네 근처에 있는 숲속에서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는 작은 석회 웅덩이가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다. 웅덩이는 수정처럼 맑고 푸른 물로 가득했고 주변에는 아직 참나무와 소나무들만이 넓은 지역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살았다. 나는 갈수록 은둔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은 아니다. 나는 나 자신 속으로 달려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의도는 언제나 분명했다. 나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문제는 일명 미키라는 이 개인적인 자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무지 몰랐다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열망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것이었다.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내 주위의 초점은 그 통속 드라마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그쪽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미키는 아래로 내려가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다. 이 시기에 나는 한 가지만은 확신했다. 미키가 문제다. 그를 없애야 한다. 나는 오로지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일념에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진 못했다.